이것은 책읽기 15번으로 창작가 비평 200호 2023년 여름호에 관한 어, 어, 글을 썼습니다. 서론은 문학과 문학 공간 문학 공간 6월호에 실렸던 겁니다. 예. 이교수의 한국문학평론 6으로 시리즈로 들어있는 이 글은 문학공간 6월호에 연재되고 있는 글입니다. 한국문학의 미래를 찾아서 1월호부터 연재했기 때문에 6번입니다. 예, 한국문학 미래를 찾아서 6번은 제목은 따로 선하고 아름답게 지적인다고 저절로 진리의 합상이 되지는 않는다 라는 다소 도전적인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글은 창작가 비평 200호 특별호 2023년 여름호에 발간에 관련된 글입니다. 그거가 심포지엄이 있었는데 내는 목적은 25년 뒤에 한국사의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진 심포지엄 행사가 있었는데 그거에 관해서 주요 언론 기사들이 이제 4월부터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졌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게 이렇게 될 것 같다. 나는 주장을 해야 되겠다. 이 글을 써야겠다. 그걸 주제로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결국은 그런 식으로 지금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선하고 아름답게 지적인다고 저절로 진리의 합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제목의 주장에 개간 창작가 비평을 비판하라는 의도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비판이 전혀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라는 이게 최근에 한 서울대 보고서가 이렇게 나왔죠. 그 달리 선진국의 특징이 선진국의 미래 전략에 가장 필수적인 게 싱크탱크라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어디로 세상이 가야 될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죠. 세계 전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연구하는 집단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에 그게 없습니다. 그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인구 절벽이나 뭐 기후 위기 이런 정치권의 얘기들이 나올 때 정치가들이 이제 발언을 하는데 그 정치권의 담론이 정치가들은 선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아주 겉돌게 됩니다. 정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사회 정치적인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아주 핵심적인 현실인데 그러니까 이 창작가 비평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중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런 이유로 이 노골적인 비평 같은 제목을 붙인 거죠. 이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 내가 읽으면서도 느꼈겠지만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다음 같은 발언에서 뚜렷이 드러나듯이 한국인 지식인 사회가 창비에 거는 기대는 아주 큽니다. 나는 좌파 우파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창작가 비평을 읽었어요. 저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의원실의 동료들도 창작가 비평의 팬이어서 처음에 200호 특집 인터뷰 제안을 받았을 때 무척 기쁘면서도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잘해야 되는 인터뷰다 하면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영광스러운 자리인 만큼 긴장도 많이 되는 정치인이 이렇게 말하기 참 어렵죠. 그리고 발간되자마자 창작가 비평을 읽으며 이 글의 제목과 같은 우려를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책 읽기라는 다른 시리즈에서 자세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작가 비평 200호의 한국의 중기적 미래에 관한 특집이죠. 앞으로 한국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현장 활동가들의 인터뷰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 학자들의 논단이에요. 인터뷰의 현장 운정가들이 한결같이 창작가 비평이 요구하는 바는 특수 전 분야의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아니라 현대의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구축하는 담론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의 최초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의 박정훈 조직국장은 특히 배달 노동자에게 대한 산재보험 보상은 전額보장토록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터뷰 시점에서 말하는데 사실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재보험 보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오늘 신문 그러니까 그 쓰는 날이었어요. 6월 7일 신문에 나올 만큼 자신의 전문 분야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거죠. 구체적 대안 필요 없단 말이죠. 근데 왜 이 기술의 발전을 공적으로 활용하는 대전은 없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라고 단언하면서 그가 창작품이 요구하는 바는 자본주의의 체제를 넘어서는 새로운 탈근제 경제의 담론 구축이에요. 하지만 플랫폼이 가상세계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면서 플랫폼이 만들어내는 여러 문제는 쉽게 가려지고 말아요. 좋은 투자처를 찾아 국경을 넘나드는 국제금융자본을 생각할 때 부의 재분배를 향한 대전환은 이걸 해야지 이제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이거는 국가 단위를 넘어 국제 단위에서 논의돼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큰 얘기 같지만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개별적인 차원에서는 절대로 분야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노동자이자 시민들이 시민으로서 얼굴을 맞대고 경험을 나누며 연대를 만들어내는 노동조합 작은 조직에서부터 이거는 이제 활동가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상비에서는 위쪽을 해야 되는 거죠. 농촌에 대한 전망과 대안은 과연 무엇일지 묻자 망설임 없이 남해군 여성 농민의 구점숙 농민이 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장 과정에서 대안도 함께 만들어내자는 것. 이게 여성 노동운동의 주요 전략임을 바탕으로 대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지역의 먹거리 순환 체계를 구상하고 여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생산과 지역 소비를 끊이는 정책.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 지역 관광을 가는데 지역에서 도와주고 정부에서 도와주고 거기서 소비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인터뷰 부분과 관련하여 필자의 판단은 해당 분야의 활동가들 이같이 선하고 아름다운 문제의식이 있죠.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탈근대 시스템을 구축하는 담론을 창작과 비평 200호에서 처럼 이게 세계적으로 설득력이 제시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의 필사적 노력이 헛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창작하면 200호의 한국의 중기적인 미래에 관한 특징 두 부분 중 다른 하나는 전문학자들의 논단인데 이렇게 이제 대전환의 한국 사회, 과제와 전략,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심포지움의 보고죠. 이 교수의 책 읽기에서 더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대전환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담론, 필자의 용어로 번역하자면 탈근대 사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전공 분야에 국한한 논의에 그치고 말고 있다는 점이 필자가 이 글의 제목으로 붙인 따로 선하고 아름답게 지적인다고 저절로 진리의 합작이 되진않는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라고 말하신 이유예요. 창비에 실망하고 전혀 기대를 걸 수 없다고 여겼다면 이 글을 쓰기 시작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산발적으로 읽을 수 있는 필진의 지혜가 있었는데 그거를 총합해보면 그것을 바탕으로 1970년대 소비 조국 근대화 시대의 창작활동이 대표적인 비판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그런 걸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탈근대로의 시대 전환 상황에서도 한국 사회의 그러한 시적 상상력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2차 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연평균 6% 이상으로 급속히 성장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이건 너무 심한 거죠. 지구적으로 황폐하여 하며 글로벌 분업 체계와 공급망 질서가 형성되어 왔고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절제 미덕 없이 과소비와 낭비를 부추기는 경제 패러다임이 만들어졌어요. 이와 같은 경제 현실의 인식에 동의한다면 다 동의할 텐데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대전환에 관한 큰 틀에서 이 토론 이게 중요하죠. 이게
국지적인 논의보다 중요한 인식인 거죠. 그죠? 나는 유재걸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사회자가 적절히 압축했듯 대단히 폭넓은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서도 가치의 재배치라는 공통의 의제가 도출되었고, 그것이 자본주의 대전환 또는 이용의 구상에서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또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터뷰한 논단을 마무리하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문장인데, 이 탈근대 장작과 비평의 탈근대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담론 형성 작업의 출발점이 되길 바라는 거죠. 15세기 말에 유럽에서 붕괴하는 봉건 체제 이후 근대가 출발될 때 무엇인지 알지 못했듯,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에 뭔지 몰랐겠죠, 초기에. 우리도 똑같아요. 이 다음이 무엇일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르네상스가 거의 같은 상황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지금 무엇을 할 것인지 물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는데, 단순히 물음이 아니라 그거는 근대사회 시스템을 위한 구축, 실천 이론이어야 되는 거죠. 물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담론의 핵심 요소를 사실은 이곳저곳에서 찾을 수 있어서 기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압축 성장을 이끌었던 목표 계획 달성, 실행 달성의 선형적 사고 방식. 이거는 압축 성장의 참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행기에는 목표 달성식 조치를 병행해야 하지만, 이건 근대화의 이행기죠. 여기서는 장기적으로는 다른 이행기죠. 지금은 근대화가 아니라 최근대로 이행기죠. 장기적으로는 통용적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언론, 기도 근대에서 배운 걸 갖다가 해체하는 거죠. 비선양적 사고방식을 새롭게 익혀야 한다. 리런, 최근대의 방식을 새롭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사회 생태 전환에서는 그러한데, 그게 사회 생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근대의 적응과 극복, 그러니까 탈근대죠. 더 나아가 근대적 의미의 진보를 넘어 대안적 의미의 진보로, 그러니까 탈근대적인 진보가 있겠죠. 그거는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죠. 조규제가 근대 교육의 해체와 탈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위와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대학의 인문학이 서구 문명을 이끌었듯이 르네상스로 탈근대의 전환에서도 선구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근대 조건 없는 대학의 취지였는데, 거기에 공감해서 그 실천 이론을 구축하려는 필자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학교가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탈근대 시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그 틀이겠죠. 그 틀과 일치하는 거죠. 조규제의 글도 그렇고 데리다의 글도 그렇고. 고시는 서사 또는 스토리텔링이 오늘날 전지구적 정치에서 핵심을 차지한다고 말하는데, 이야기가 그 근거는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의 실상 뭐냐? 그것은 지구에서 실제로 고갈된 것은 지구의 자원이 아니라 의미라는 데서 기인하는 거죠. 그러므로 아미타브 고사의 서사 능력에 관한 황정환의 위와 같은 요약은 형작과 비평의 내용이, 이게 왜 이론적 담론과 모독적 상상력의 종합이 되는 이유, 그죠? 그러니까 그게 형작과 비평이 한국 문화사적 존재 근거겠죠. 를 재확인하게 해주는 거죠. 현명적이고 발전적인 자본주의 근대 서사의 시간성. 진짜 발전이 있기나 했고 미래가 있기나 한가. 라는 식으로 사실 차원의 개연성을 현저히 잃으면서 잃어버렸죠. 진짜 그래? 뭐 이런 거죠. 이제껏 비사실적으로 보이는 서사들이 제고될 여지가 크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SF 서사가 배중이 커지고, 항상 그런 거에 한정도 망락이죠. 이 영화들이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죠. 앞서 살펴본 대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르게 조합하거나 시간성에는 인식을 바꾸는 것만, 그렇게만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자본주의적 현실의 시간들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자본주의의 주된 보루는, 서사적 보루, 자본주의가 뭐라고 그러냐면 진위에 명제되는 적극적 가치는 이제 작동이 안 통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대안은 없다는 거죠. 무슨 대안이 있어? 뭐 이러는 거죠. 그죠? 그런 명제인 거죠. 그러니까 천만 관객이 관람하길 기대하는 블록버스터 영화 등 SF 서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르게 조합하거나 시간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만으로 자본주의적 현실의 시간대를 벗어날 수 없는 노력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주류 자본주의 세력에 대안은 없다는 느물느물한 명제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독사,
일반 대중의 그런 의존하는 대중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근대 사회를 지탱해온 산문적 체계를 포함해서 초월하는 탈근대 시대 담론 그런 구축하려면 시적 상상력에 희망을 거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개간 한자가 비평 임백호 특별호에 따로 선하고 아름답게 지적인다고 저절로 진리의 합창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우려 섞인 기대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던 문화권관 유호로 실었습니다.